자,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8강이네요. 한강 오다 보니까 많이 왔어요. 30강 중에 18강입니다. 그 18강 하기 전에 오늘은 촛불을 밝혀라 라는 그 짤막한 한 말씀 드리고 그 텍스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전국시대 때 초나라 수도인 영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나라 재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재상인 친구에게 편지를 이렇게 쭉 가끔 편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편지를 쭉 아름답게 이제 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밤이 깊도록 이제 글을 썼거든요. 쓰다가 촛불이 탁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무심결에 밤이 으슥하고 뭔가 생각이 안 나서 갑자기 암흑이 되니까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인을 불러서 촛불을 밝혀라 이렇게 말하려고 몇 번 했는데 그걸 무심코 그 글에다 썼어요. 그 편지에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마무리를 해서 이제 연날의 재상인 친구에게 그 편지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 연나라 재상이 그걸 계속 읽는데 도저히 그 촛불을 밝혀라는 대목에서 이게 뭔 말이지 갑자기 그 생각을 궁리를 하다가 촛불을 밝혀라 하니까 이 세상을 좀 우리나라를 밝혀서 멋지게 한번 잘 살아라 그 말인 겁니다 생각하고 연나라 재상이 이제 그 왕에게 이제 가가지고 진언을 했어요. 우리가 잘 살려면 좋은 인재도 많이 꼽고 이렇게 해서 그 연나라를 좀 부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연나라 그 왕이 그 말을 진언을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 그 신하들도 정말 청렴결백하게 하고 전국에서 인재도 골고루 해서 잘 그 배치를 해가지고 연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요. 부강하게 만드는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영서연설이라는 그 고사성어거든요. 영설. 이건 뭐냐면 초나라 사람 글을 연나라 사람이 풀이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도리에 맞지 않는 그 말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그 말로 한 게 아닌데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했는데 다른 그 연나라는 굉장히 이 말 때문에 부강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도리에 맞지 않는 말로 해서 그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무엇이든 좋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말들은 참 경계를 해야 된다 해서 오늘은 한비자의 유저설화에 나오는 영서연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18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8강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시의 성패는 제목이 크게 좌우한다. 성패라는 것은 이 일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거죠. 좌우한다는 것은 영향을 미쳐 지배한다. 좌우하는 거예요. 좌측, 우측을 또 통틀어서 지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제목은 시의 시작이요 끝이다. 시 말이죠. 시작과 끝. 그리스어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목을 그냥 평범하게 달고 본문을 멋지게 만들든지 그 본문과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연관 없이 무조건 제목 다는 건 아니에요. 본문과 조화를 이루거나 연관성을 생각한다. 목적이나 방향에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기들이 낳고 그러면은 이름을 짓잖아요. 그게 사람의 제목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럼 그 이름을 잘 지면 정말 잘 돼요. 이름이 좀 나쁘면 아무래도 부르는 어감이라든지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들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악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에 맞게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또 다른 분이 멋있는 이름을 지어줬듯이 제목에 맞게 우리도 잘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창하거나 추상적인 제목은 피한다. 그 말이에요. 그 거창하게 막 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본문은 좀 허접 쓰레기 같이 생겼는데 제목은 멋지게 다른 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나도 가끔 시를 쓰다가 아 저분들처럼 어떻게 멋지게 나도 제목 좀 달아보고 싶다 하는데 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추상적인 제목, 뭐 정멸, 피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념, 무상, 불멸, 뭐 이렇게 거창하게 제목을 다루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뭐 겁없다 하잖아요. 겁. 그런 겁과 또 겁이 있어요. 일겁. 우리가 그 3,000번에 무슨 인연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데 나비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바위가 없어질 정도의 시간을 일겁이라고 그러는데 제목은 겁으로 크게 다뤄놓고 본문은 용두사미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암시하듯 스치듯 제목을 붙이거나 다소 엉뚱해도 상징적인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으면 좋다 그랬어요. 암시하듯 스치듯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 말이 뭐냐면 산에 대해서 제목이 산이에요. 근데 물고기와 산을 연결하고 싶어요. 잘 매치가 안 되잖아요. 물고기 입장에서 심해는 인간이 보는 그 산처럼 심해도 거꾸로 생각하면 굉장히 깊고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목을 암시를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심해를 넣음으로써 예를 들면 높은 산과 심해가 그렇게 그 매칭되도록 하는데 예를 들면 심해가 우리 그 산보다 훨씬 깊은 데가 훨씬 많아요. 다소 엉뚱해도 상징적 이미지 추측할 수 있는 고급 어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뉴욕 하면 자유외신상, 뭐 예를 들면 여수 하면 밤바다, 광주 하면 자유, 혁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흰색 하면 배구민족, 이런 상징적 어법. 그래서 담양은 뭐 예를 들면 관방천이나 메다색파이라든지 예를 들면 대나무의 고장이라든지 빛의 고장이라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 상호를. 그래서 각인을 시켜야 돼요. 여러 개를 가지고 이게 메뉴가 많다고 해서 각인되는 것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름 있는 그런 음식점일수록 한 가지 종류만 합니다. 예를 들면 국밥을 뭐 5대째 내려왔습니다. 3대째 내려왔습니다. 원조집이다. 그래서 서로 재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담양도 분명하게 예를 들면 어떤 분명한 테마를 가지고 한 가지로 그냥 이렇게 각인시키는 게 좀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써졌는데 사유와 반전과 관조가 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사유와 반전과 관조가 없으면 그거는 시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작은 수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합당한 시 한번 몇 개를 한번 선택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네요. 질량 보존의 법칙. 다 잘 아실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다른 물질로 변했어도 질량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보면은 제목과 본문이 조금 엉뚱해요. 엉뚱한데 그 아래쯤에가 그 질량에 관련된 어휘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두두 밤새 감나무가 품을 비운다. 여기서 감나무는 그 본문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니예요. 여기서 떨어져 나간 풋가무 자리를 물품은 바람이 지나간 젖은 바람이죠. 습기가 있는 물품을 쓰니까요. 그거는 물품은 바람은 뭐냐면 여기서 아버지예요. 숲에서 맞이하던 어머니의 첫날 밤이다. 감나무가 어머니인데 지금 숲에서 어머니가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감나무 귀에 옆구리를 찔리며 달이 지나간다. 감나무 그 이파리에 그 옆구리, 달 옆구리가 지금 걸려있는 게 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허공에 거꾸로 매달린 채 떨지 못한 풋감이 떴다. 여기서 풋감은
그 떴지도 못했어요. 그 간물이 들은 그 달. 그런 간물, 비슷한 그런 달. 이렇게 불그스름한 그 감이 뜬 거죠. 아니, 달이 뜬 거죠. 어머니여 한생 같은 것이 지워지고 채워지고 다시 지워진다. 이 대목에서 요걸 가지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쓸쓸한 겨를도 없이 툭 떨어지는 감. 나무 그늘로 어머니가 가신다. 어머니의 치마품만한 한밤이 가신다. 그러니까 한밤이 어머니의 치마품만 해요. 그런 이런 수사법을 잘 쓰면 좋아요. 예를 들면 저 갈매기는 나의 손수건 같이 이렇게 펄럭거리며 날아간다. 이렇게 손수건과 갈매기 이렇게 대입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입하면 글이 참 좋아요. 그리고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그 우주에 쏘아 올려준 그 인공위성이 있거든요. 인공위성이 있는데 지구로 멀어질수록 무게가 무거워질까요? 가벼워질까요? 가벼워지죠. 잘 맞췄습니다. 그럼 의외로 올라갈수록 질량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같을. 그렇죠. 그 말씀은 아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은 같아요. 언제든지. 자, 두 번째 시예요. 파열입니다. 파열. 파열은 깨지는 거 있잖아요. 뭐 사기것이 와장창 짱 하고 깨지는 그런 파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지거나 갈라져서 터지는 어떤 소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서지는 것들은 아주 먼 거리를 지나온 것들이다. 여기를 이행을 꼭 줄을 쳐놓으시고 외워놓으셔야 돼요. 부서지는 것들은 아주 먼 거리를 지나온 것들의 사유예요. 부서지는 것들은 아주 먼 거리를 지나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먼지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결국 먼지로 가는 겁니다. 접시 하나가 깨지는 순간은 수많은 달그닥거리는 소리를 지나왔다. 이것도 줄치시고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사유입니다. 접시 하나가 깨지는 소리는 달그닥달그닥 드는 소리가 따뜻하게 지나온 거예요. 그러다 탁 깨지는 거예요. 네. 날카로운 모서리나 딱딱한 바닥을 피해 먼 시간을 지나온 것이다. 아시겠죠? 한밤에 듣는 빗소리 바닥에 닿아야 부서진다. 넘기겠습니다. 아무도 도달해보지 못한 그 높이에서 출발한 톡톡 튀는 빗방울 소리. 톡톡 튀는 빗방울 소리예요. 빗소리는 편도가 아닌 왕복하는 소리들이다. 맞죠? 빗소리 떨어질 때는 소리가 안 나지만 딱 떨어져가지고 위로 솟을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톡. 그래서 편도는 한쪽 방향으로만 내려오는 거고 왕복은 내려온 게 올라가. 그 지점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없이 부드러운 파편. 그 부드러운 파편이 탁 튀죠. 가끔 잠에서 깰 때 밤과 밤을 왕복하는 중이라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잠에서 깨잖아요. 그러면 지금 밤에 계속 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울음도 웃음소리도 먼 감정을 달려와 유쾌하게 또는 슬프게 깨진다. 자, 유쾌하게는 웃음소리, 울음은 슬프게 깨지는 거죠. 결국 깨지는 거죠. 그 웃는 소리, 울음소리를 깨진다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지금 파열에다 같이 넣어놓고요. 네, 파열이라는 제목에 파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깨진다는 말이 나오죠.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뿌연 거울 속에서 나를 닦아야 하듯 어둠을 쪼개는 빗줄기는 밝고 건조한 기후 파편일까? 이것도 계속 파편이 나와요. 위에도 나오고 아래도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목소리에 또 부스럼이 난다. 부스럼은 피부에 나는 종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 부스럼이 난다는 것은 목소리가 매끄럽지 못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편도선염이 걸리면 매끄럽지 못하게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칠고 텁텁한 입맛. 기침 한 번에 떨어질 딱지가 아니다. 그게 딱지가 기침 한번 크게 했다고 그래서 딱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딱지가 떨어져야 제소리를 나는 거죠. 부스럼에도 윤기가 도는 그 시절 지나면 파편이 튄다. 파편은 평평한 길을 지나온 것들이다. 자, 마지막에 줄치해야 되죠.
똑같아요. 위에 이행 부서지는 것들과 접시 하나 깨지는 그 두 이행이 있잖아요. 일행, 이행. 그 사이고 마지막도 이 사이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이예요. 이번에도 좋은 시인데요. 생로병사입니다. 요 사자는 절사자죠. 우리 그 조성원 선생님께서 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생로병사 최정란. 이 절의 규모를 짐작하기 어렵다. 나는 이 절의 한 귀퉁이에 들어와 있으나 정확히 여기가 어디인지, 정확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잘 모른다. 이 절을 통과하는데 한 100년쯤 걸린다는 소문이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이 절에 다녀갔거나 가거나 갈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절 밖으로 나간 후로 더 이상 소식이 없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아주 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를 사랑한 사람들이 미리 가 있는,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서둘러 가 있는 이 절 밖이 그래서 나는 도무지 두렵지 않다. 야단 법석인 절 마당을 찬찬히 둘러보며 그래도 나는 가능한 한 천천히 걸어간다. 실은 안이 바뀌고 밖이 아닌지 모른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인데 원래는 그 죽을 사자를 써야 되는데 여기 절사자를 써서 교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죽을 사자와 절사자의 그 희연입니다. 그러니까 희연법이라는 것은 같은 소리가 나거나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그 뜻을 가진 동음이어를 희연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행로병사입니다. 이 절의 규모를 짐작하기 어렵다. 짐작하기 어렵다. 나는을 왜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절의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워요. 생로병사의 절이에요. 생로병사는 누구로 지금 짐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절의 한 귀퉁이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생로병사 중에 하나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산은 아닙니다. 네, 산은 아닌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정확히 여기가 어딘지, 정확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잘 모른다. 잘 몰라요. 이 절을 통과하는데 한 100년쯤 걸린다는 소문이다. 생로병사는 나서 죽을 때까지가 100년쯤 걸린다는 거지. 내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이 절에 다녀갔다는 건 이미 죽었어요. 죽었거나 또 지금 죽으러 가거나 갈 것이다. 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절 밖으로 나간 후로 더 이상 소식이 없다. 그렇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근데 무소식이 희소식이 어떻게 왔냐면 아주 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천국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리 가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둘러 가 있는 이 절 밖이 그래서 나는 도무지 두렵지 않다. 야단 법석인 절마당을 찬찬히 둘러보며, 야단 법석인 것은 원래 야단 법석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 절에서 법회를 하면 많은 그 분들이 모이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법회를 하는 그 광경, 많은 군중이 운집한 그 광경을 야단 법석한다 그래요. 설법 강좌를 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시끌벅적한 상태를 야단 법석한다 그래요. 절마당을 찬찬히 둘러보며, 여기서 찬찬히만 빼도 되겠습니다. 절마당을 둘러보며, 왜 아래가 천천히라는 말이 있어서 어감을 굳이 위 아래 다르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가능한 한 천천히 걸어간다. 실은 안이 바뀌고 밖이 아닌지 모른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말하면 뭐냐면 안은 생이고 밖은 사라면, 말이도 안이 사라면 밖은 사다 이 말이에요. 생사가 안과 밖으로, 안팎으로 있는데
다 똑같다는 거죠. 생사는 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교의 꼭 윤희 사상이죠. 예. 한 직선이 있다. 생과 사는 한 직선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이렇게 이런 생각이 나요. 제가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할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아버지, 어머니 뻘 되시는 분만 살아있고 조금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뻘 드시는 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만 남는 거예요. 자, 생로병사 읽어봤습니다. 좋은 시니까 파열, 생로병사 이게 곁에 두고 몇 번씩 읽어봐야 됩니다. 자, 부분 감상입니다. 달팽이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부분 감상입니다. 뼈 안에 살을 집어넣고 일일 연속극을 보는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좀 마르신 분은 앉아가지고 무릎을 딱 세우고 고개가 이로 들어가잖아요. 이 무릎 속으로 이렇게. 이 모습이에요. 이게 나이 이게 할머니들 이렇게 좀 연로오신 분들 보면은 앉아있을 때 이렇게 하고 가부좌를 하고 앉는 게 아니라 딱 앉아갖고 무릎을 세워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집어 넣잖아요. 이게 달팽이라는 얘기 이게. 예. 양쪽 앞대라를 뽑고 끌끌 협찬을 소리를 내고 있다. 참 그잖아요. 할머니들은 옛날에 연속극 보면 거기서 좀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동네 모종에 가서도 막 그분 욕만 하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게 극인지 몰라 사실처럼 얘기를 해요. 끌끌 협찬을 소리 내고 있어요. 1인용 집이라 부르려다. 이 집이라 이렇게는 잘못됐습니다. 1인용 집이라 부르려다. 일회용 집이라 바꿔 부른다. 멋있죠? 이 기절이 얼마나 멋있냐면 보세요. 1인용 집이가 아니고요. 일회용이에요. 할머니 연속극 볼 때 딱 달팽이를 만드니까 일회용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죠? 뭔 뜻인지 알겠죠? 이게 시가 멋있는 거예요. 이게 알으면 이렇게 멋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추입니다. 부추. 우리가 그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 어디 경상도 좀 정부지라고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봄에 나는 부추는 보약보다 좋다고 그래서 굉장히 값이 있는 걸로 하고 스님들은 안 먹습니다. 네. 시든 것을 물에 담그면 싱싱해진다는 건 몇 프로 확률일까? 시든 것을 물에 담그잖아요. 그럼 몇 프로가 풀어질까? 아니 싱싱해질까? 그 싱싱해지는 것이 몇 프로 정도 될까? 그 말이에요. 변해버린 낯빛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그 낯빛은 부추입니다. 정답을 기다리는 동안 질문마저 시들어버렸대요. 시들어버린 질문들. 근데 부추는요, 다른 식물에 비해서 조금 빨리 시든다네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잘 아시겠지만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채를 오래 보관을 하려면 비닐팩이라든지 신문지에 쌓고 뭘 넣냐면 마른 숯을 넣어야 돼요. 마른 숯을 넣으면 굉장히 오래 가고요. 배 이상 간답니다. 그 다음에 야채나 이 부추가 시들었을 때 물에다만 퐁당 담궈놓는다 해서 이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어요. 네, 소금도 약간 필요한데 제일 좋은 것은 레몬즙입니다. 레몬즙을 찬물에다 풀어서 그거를 이게 부추가 이렇게 단으로 딱 묶어져 있으면 단으로 그냥 꽂아 놓으면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물속에다 이렇게 레몬즙을 떨어뜨려서 내놓으면 그게 싱싱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아시는 분이 전주에 제가 살을 때 야채 가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힌트 줬어요. 스프레이 있죠? 스프레이에다 레몬을 이게 쭉 떨어뜨려가지고 가끔가다 이렇게 뿌려주면 엄청 싱싱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화초도
레몬이나 그 식초 있죠? 네. 식초를 그 떨어뜨려 가지고 스프레이로 화초를 입 뒷면 앞면을 자꾸 주면은 그 벌레도 없고 아주 좋아요. 네, 식초도 좋습니다. 네, 원래는 그 보편적으로 아는 것은 식초와 소금물을 타서 그 야채에다 하면 좀 빨리 한다고 하는데 레몬이 훨씬 빠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빈자리 가족입니다. 빈자리도 가족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족이에요. 빈자리가 있어요. 전번주에 4인용 식탁에서 혼자 밥 먹는 그걸 했잖아요. 그 빈자리. 그 3명도. 빈자리 3명도 가족이에요. 그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저녁 밥상에는 빈자리가 먼저 자리를 놨는데. 맞아요. 빈자리에 먼저 저녁 자리를 앉고 있어요. 가족들이. 헐렁한 수저를 드네요. 참, 쓸쓸한 그 수저를 드네요. 오늘